아, 이제 다시 윤석열로 가는데요. 아까 우리가 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윤석열이 그냥 자폭을 하네요. 최근에 윤석열 그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사실 나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아, 이놈은 대통령은 될 놈이 아니네. 자네는 왕의 상이 아닐세. 근데 우한 바이러스 이야기를 딱 하면서요. 그냥 많은 사람들 포기시키는 거지. 아, 쟤는 안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사 제목 3가지만 볼게요. 윤석열 우한 바이러스, WHO 권고 차별적 표현 사용.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그 표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의 용도가 있어서 우한 바이러스란 말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극우들이 쓰는 용어예요. 코로나19 이런 거 안 필요 없어. 우한 계속해서 공격하면 돼. 중국이 이 바이러스 퍼뜨렸다고 공격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우한 바이러스 발언에 방역 수칙 위반 논란 또 윤노란불. 이거 중요하죠. 지는 방역 수칙 엄청 위반하고 다녔어. 국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집회나 어디 가면 마스크 안 쓰고 어디 부산 가가지고 뭐 코 입 다 내놓고 또는 대구 가가지고 국밥 처먹으면서 거기에 그 소주 하면서 방역 위반 엄청 했던 놈이 갑자기 무슨 우한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어제 했던 말 오늘 김호준 공장장도 했죠. 윤석열 우한 바이러스 언급에 극우 유튜브 너무 본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거 유튜브만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썸네일에 자기 얼굴 걸려 있으면 한 번쯤은 클릭을 해보겠죠. 이것도 짤로 만들어서 윤석열 얼굴을 걸 텐데 계시면 1번. 근데 윤석열 씨 새날을 좀 보세요. 새날은 좌파가 아닙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포지션으로 보면. 그래서 새날을 꾸준히 봐왔다면 원전 이야기 저렇게 개소리 못 하실 거고요. 우한 바이러스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한 바이러스를 꺼낸 이유는 중국 봉쇄 안 했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그걸 꺼내려고 우한 바이러스를 꺼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단언컨대 윤석열이 생각이 있는 자라면 중국을 봉쇄했을 때 일어날 효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봉쇄했다. 대한민국 경제 폭망 이걸로 공격했을 놈들이 중국 봉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 극우 유튜버도 식상해서 안 하는 말을 이제 와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이 도는데 한 1년 반 전의 영상을 최근에 봤나 봐.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 이 영상이 언제의 영상인지를 유튜브에서 잘 이제 꼭 찾아봐야지만 알 수가 있거든요. 1년 전 영상을 봤거나 진짜 실제로 1년 전 신문들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윤석열 씨가 저 지금 새날 보고 있는데요 라고 올려주고 계세요. 그렇구나. 성렬이 형 미안해. 내가 오해했는데 여기 새날도 좀 봐. 아까 슈퍼챗도 쏘셨어요. 아니, 공수처에서 압색 들어갔다며 변호사 필요할 텐데. 우리 성렬이 형이 새날도 좀 봐야 또 세월호도 좀 알 것이고 워낙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유튜브만 가가지고 우한 바이러스 사실 알고 봤더니 1년 반 전 동영상 보면서 야 중국을 왜 봉쇄 안 했어? 정치 방역이야? 이 이야기 1년 반 전에 그거 유튜버가 끝낸 이슈를 지금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국회도 봉쇄 못 해가지고 국회 봉쇄도 뜯어버린 새끼가 무슨 중국 봉쇄야. 중국 봉쇄는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사회랑 완전히 동떨어져 사는 사람 같아.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그 그렇죠. 태평양 어떤 섬에서 있던 일본군이 그렇죠. 한 40년 만에 한 100살 다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천황폐하 만세 부르는 그런 짓거리 하고 지금. 딱 그 짓거리죠. 정말 이렇게 세상이 정말 요즘은 우한 바이러스란 말 정말 구구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용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누구나 다 머리에 노출된 게 코비드19로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란 용어를 새로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는 저는 가능성이 2가지인 게 이 사람은 코비드19하고 우한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건지 알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예, 좀 그런 가능성이. 아니 왜냐면 1년 넘게 모든 언론도 그렇고 다 코비드19 이랬는데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를 지금 타이밍에 들고 와가지고 중국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게 학습이 된 거거든요. 코비드19 말고 새로운 게 뭔가 하나가 학습이 돼서 그 자기가 학습된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변 분석 신박하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가능성이 뭐냐면 그 극우 세력에다가 손을 흔드는 거죠. 사실 최재형도 그렇고 저기 뭐야 윤석열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있었던 게 중도 확장은 전혀 못하고 극우로만 지금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우한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극우 세력들한테 나는 너희와 생각이 똑같은 후보다라는 좀 그런 손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긴 한데 지능지수가 세 자리가 안 된다. 뭐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죠. 야, 저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웃기다.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새날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서 노딱이 붙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 심각한 업무 방해입니다. 신박한데? 오늘 다 신박해 지금. 제가 공수처에 접수하겠습니다. 아니 좀 공서치로 이야기할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있잖아요. 사회가 막 20년 가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없던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 경기 남부 그렇죠. 연쇄살인 네. 사건으로 바뀝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요. 그 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피해자예요. 근데 화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엄청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혐오하는 지금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왜 미국과 안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한국과 무역하는 나라 중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4분의 1이야. 나머지 199개 나라하고 하는 거 잽도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을 봉쇄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놈이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놈이 청와대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 자, 중국 봉쇄해. 기업들 줄도 산해버립니다. 25%면 적은 것 같지. 4분의 1.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죠. 대중국용 사드 하나 더 배치해.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법무부 산하의 대형 청장보다 못한 새끼가 검찰총장 한 거야. 아니,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돌대가리인 거예요. 거기에 돌도 이제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말꼬리 잡지 말고. 거기에 이제 최재형 같은 사람들이 그럼 국민의 삶은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제 그렇죠. 하느님하고 이야기해봤더니 그 신경 쓸 필요 없다더라. 아니, 또 최재형하고 윤석열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최재형은 국민의 삶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윤석열이 왜 정부가 중국을 왜 봉쇄해야 되랑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또 이론 아닙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시험 좀 잘 보고 공부 좀 잘했다 엘리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은 애국이라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애국이 맞다면 원전이 폭발해서 국민들이 죽어도 나라를 사랑하면 그 정도 희생 감수해야 되라고 할 사람이 한 명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국민의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들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써버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였던 대북한용이라고 명분을 세웠던 그 사드에 대해서 대중국용이다라고 입 밖으로 말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개발도상국 중에 일본이라고 있어요. 그 나라 짱 납니다 정말. 네. 진짜 순식간에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G7 갔을 때 많은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 사진 찍으려고 하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탈리아만 해도요, 처음에 소위 윤석열이 말한 우한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봉쇄했는데 그 나라 난리 나버렸죠. 완전히 작살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봉쇄를 하지 않고 락다운을 하지 않고 방역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해낸 나라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한국이 유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구구들이 와서 베트남은 왜 확진자가 없냐, 호주는 왜 확진자가 없냐, 싱가포르는 왜 확진자가 없냐, 뉴질랜드는 왜 확진자가 없냐 다 알고 봤더니 락다운이에요. 문 딱 닫아놓고 북한처럼 하면은 확진자가 당연히 안 나오겠지. 막지 않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해냈기 때문에 G7 갔을 때 세계 정상들이 방역은 한국 굿 이렇게 했던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중국 봉쇄 이야기는 그거 유튜버도 안 한다니까 이 새끼야.
그리고 락다운을 하려면 한 번 시작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만이나 뉴질랜드, 베트남처럼 좀 괜찮아졌다 해가지고 한 번 두기 터졌을 때는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9,000명씩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봤으니까 국회 한번 락다운 시켜봤더니 괜찮거든. 아무튼 내가 봤을 때 괴물 하나가, 그 공동체 파괴 괴물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청기난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말로, 얘는 말이 너무 안 되다가 전남을 시켜가지고,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건 병이에요, 병. 앞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로 전 주위에서 한 3분 봤거든요. 제 주위에 보수 어르신이 많을 리가 없잖아. 근데 주위에, 예를 들면 우리 집주인, 이런 분들이 군인 하나 나오신 분이야. 나 그분하고 이야기를 잠깐만 짧게 해봤는데, 진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사나이. 야,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던 분인데, 갑자기 제가 담배 피러 잠깐 나왔는데 마주쳤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더라고. 윤석열은 안 될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러죠. 좀 부끄러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 주변이 저 같은 경우는 딱 반분이거든요. 의사 아니면 변호사 딱 반분 돼가지고 존재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사회 기득권층은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저도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보고만 있는데 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제 카카오톡도 그렇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 욕은 하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칭찬하는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고, 정말로 한 2달 전에 친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 윤석열 아닌 것 같고 누구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그 구가 뭐냐면,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씹으리면서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게 극우예요. 그 극우 포지션은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0% 정도 있다고 10%? 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집주인 이야기 있잖아요. 손자가, 어린 손자가 하나 있어요. 여자 손자가. 방사능 이야기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 보수적이긴 해. 안보관도 투철한 사람이긴 해. 이 사람한테 뭐 진보적 아젠다를 심어주고 싶진 않아. 다만 그쪽에 선동돼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표 선수로 찍었던 사람이란 말. 근데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분인 거예요. 야, 그 방사능, 아니, 내가 아무리 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해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야. 어린 여자 손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런 상황을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다 자기 주장하면 다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 중도와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게 아니라 굳이 구분하자면 수십 개의 결이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걸 총망라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존나 무식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중국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나이가 이거 게임 끝났다고 봐. 이런 모지 있는 대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당신들 방청객이니? 말 좀 이어줘. 힘들어 죽겠어. 개그 메뉴, 깔깔 메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마이뉴스 기사에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꼼짝 안 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직접 하는 말 보고 정 떨어졌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김건희나 장모 등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윤석열 문제가 아닌데 뭘 이거 네거티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냥 안 믿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근데 김건희나 장모는 중도층 겨냥하는 거예요. 그 이슈 자체가. 보수 쪽에서는 안 믿어. 공격하려고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 김대엽이 이해창 후보 아들들 몸무게 미달해가지고 군대 못 간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김대엽이 공작을 해가지고 그들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먹히는 아젠다고 중도한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문제는 소위 지지하는 보수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는 거죠. 다는 발전 안 했는데 아젠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아봤거든. 그 보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전국민 주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보수에 생겨난단 말이죠.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한반도가 평화로웠던 것들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하는 짓이 극우도 한참 극우인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뭐 코로나 이야기에서는 윤석열 등이 야권 인사가 사실 백신을 몰래 맞는 분위기거든요. 그 전까지 백신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방역 같은 데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을 백신을 맞았었나? 왜냐면 사진이 생각이 안 나서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사진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해봤는데 사진이 없고 기사만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 맞았다.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국민의힘 쪽에는 백신 맞았다고 쇼업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준석을 제외하고. 이준석은 그때 20대 남성을 의식해가지고 얀센 공개 접종했었던 거 말고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백신 불신 몰이를 하면서 방역 당국만 패는 건데, 이거 뭐 돈 내놓으라고 식당 기물 모조리 파손하는 깡패랑 똑같은 거죠, 지금. 자기들은 계속 그런 짓 해왔으면서 방역 같은 것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후보들을 모아놓고 아주 디테일한 디테일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 14명, 민주당에 남아있는 6명, 뭐 심상정 등 해가지고 합쳐서 뭐 한 20여 명의 대선 주자 중에 디테일 팩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어떤 이야기도 술술술 나올 정도. 최재형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랬잖아요. 출마 선언할 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까? 국민의 A도 아니야. 진실됐잖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 기자회견 한 방으로 더 이상 대선에 올라갈 지지율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 기대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좀 초반에 신박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듯해. 예를 들면 기본소득 비슷한 뭐 하나를 더 신박한 거 들고 와가지고 툭 던졌어. 야, 이 사람 신박하네? 그럼 그 다음 치 기대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싸지르는 게 말이 아니라 똥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러면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은 아닌 것 같고 최재형이 이제 출마 선언하는 걸 봤는데 얘는 또 아는 게 없어. 너무 기대 이상 너무 심각하게 아는 게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 그게 컨셉이었다는 게 되게 웃긴 게 솔직함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됐잖아. 모든 단어가. 아니 그 솔직함도 저는 집 안에서 최재형이 항상 가족들한테 요구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았던 것을 나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다. 국민 앞에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가족 앞에서 쇼잉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제가 오늘은 무슨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건으로 계속 이슈가 몰려가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외 활동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헛발질이 늘어가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했어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얘가 공부를 하긴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냐. 우한폐렴이라던가 세금을 나눠줄 거면 왜 걷어 이런 소리 하면은 도대체 공부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부터 난감해지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보여준 게 끝도 없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윤석열을 보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최재형을 보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표 하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데 그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포기하게 만드는 게 선거 지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가 일어나도 누가 후보가 돼도 결국에는 소위 말하면 51대 49 싸우면 된다니까요.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런 한방들이 저들한테 표가 안 가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최재형 이야기 금요일 날 했던 이야기 잠깐만 조금만 비판해 드릴게요. 최재형 씨보다 많이 하는 제가 좀 비판해 드릴게요. 최재형이 얘기하는 거지 작은 정부론 이 작은 정부론은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안철수가 공식적으로 되게 많이 들고 나왔던 건데 사실 작은 정부론의 원류는 이명박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개입을 하고 나머지 기업한테 맡기자. 이게 작은 정부론에 가까운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작은 정부론이 선진국들 포함해가지고 정반대로 바뀌고 있어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그래서 정부라도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써야 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작은 정부를 지금 끄집어 들고 가고 있어. 작은 정부로는 신자유주의 시대나 먹히는 거예요. 이미 20년 정도 지난 아젠다라고. 16세기, 17세기 사실 야경 국가라 그래가지고 작은 정부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뭐 소위 말해서 자유를 그냥
보장해 버리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유를 그냥 보장했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 이렇게 분할되는 그런 개념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 최재형이 이야기하는 소극적 자유주의, 작은 정부,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싫은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형태의 자유주의를 만들어 놨더니 일어난 게 자본주의의 온갖 폐해들이었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최재형은 참 이렇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 윤석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분이 솔직하긴 하신데, 동네 장로나 좀 하시면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최재형이 했던 말 중에 문재인 정권은 규제 지옥이다. 모두 원점 재검토 하겠다. 규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규제 혁신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원래는 규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보수 정권의 아젠다예요, 원래는. 줄푸세. 예. 그 규제가 산업적으로 오면은 너무 쓸데없이 행정 절차가 많다거나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거나,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냐 포지티브 규제냐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 말고 다 해 하고 이건 절대 하지 마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 지옥이었다고 말하면요, 진짜 보수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할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뭐랄까요, 그 선진국으로 가는데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가 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업하기 좋게 만드는 이 상황이 규제 지옥이었다고 근거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 뭐가 규제했는지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코로나가 뒤덮인 마당에 규제를 이 정도 최소한의 규제만으로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일단 그 작은 정부라는 이야기 자체가 자기들의 같은 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깜빵에 감으로써 이 작은 정부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냐면,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을게, 니들은 좀 빠져줘. 그리고 이걸 다 기업한테 몰아준다는 것은, 저는 이게 제조업 중심 시대, 그러니까 이명박이 원했던 건설업 쪽에서나 그 사람들이 중심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전체적인 수준이, 생활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 사회에서는 작은 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규제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누구 말 맞다나 불량식품도 먹게 해주자고 하는데, 그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끔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는 거는 국민들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모든 규제는 한편으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만든다든지, 그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규제를 만드는 게 규제의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규제 그 자체가 그냥 규제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면에서 그 법의 상대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자유를 확보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전혀 보지 않는 거죠. 여기 최재형이 정말 그나마 일관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극찬하고 있는 임대차 3법도 없애야 된다는 거야. 임대차 3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런 식으로 그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전세 계약에 이제 연장하는 갱신권을 4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세 시장이 뭐 붕괴되더라 이야기하는데, 제일 미친놈들이 그런 거죠. 전세를 2년만 살던 거를 4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적을 거 아니야. 이걸 갖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3법 중에 최소 10년은 보장해줘야 돼. 그게 상가든 집이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계약할 때마다 또 5% 이상 못 올리는 이런 규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과한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 골 때리는 건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이 말했던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랑 맥락이 일관되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진실한 분이잖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렝게티 정글로 만들려는 분이지. 진짜 자유가 넘치는. 최재형 겁나 훌륭하다. 나 존경하고 싶다. 얘는
윤석열보다 더 극우인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다. 극우 경쟁하는 거나 이런 경쟁 처음 봤네. 그래도 윤석열은 9년을 공부하면서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이라도 한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잠깐 드는데. 윤석열 편드는 거죠. 네. 인정하고 가세요. 왜냐면 최재형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최재형은 그런 인생의 굴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조부터 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일파에 득세하고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공무원으로서 판사로서 승승장구해서 정부의 어떤 서울 사위까지 올라가는 그 와중에 본인이 겪었던 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외부의 큰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삶도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규제는 약자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규제를 풀라는 거는 그나마 약자 손에 쥐어져 있는 땅콩 하나도 손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라도 뺏어먹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최저임금이나 임대차 3법 푼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맞습니다. 나 그 박근혜 때 제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규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규제라는 게 있어요. 경복궁 앞에 50층짜리 빌딩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겠다는 게 저들은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규제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규제 흐름은 뭐냐면 약자 보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규제는 아까 말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풀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용도로 푸는 건데 지금 가져와서 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가 다 규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뽑지 마. 넌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냅두면 되잖아. 맞아요. 대통령이 왜 필요해? 모자란 게 자기가 대통령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지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렝게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렝게티만큼 자유가 확보된 데없어요.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애들한테 뭐 최저임금제 이런 거 다 없애가지고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 된 다음에 야 네가 네 발로 계약했잖아. 자유 보장해주는데 왜 이래? 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